(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으나 제일 궁금한 거는 PPI가 나왔잖아요. 역시나 지표. 예, 네. PPI가 이제 CPI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서프라이즈인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게 되면은 내려가는 거는 맞기는 네. 한데, 근데 어쨌든 예상보다 높았고, 그리고 거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은 가스 가격 관련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숫자들이 다들 예상치보다 조금씩 높은데 네. 거기에 이제 생산자 물가까지도 높다 보니까는 이것은 특히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생산자는 소비자 물가를 좀 선행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더 나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그 저희 프로에 나온 지가 이제 조금 됐는데 네. 네. 물가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때 네. 사실 생산자 물가를 가지고 왔던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걸 기억하실 맞아요. 겁니다. 이거 생산자 물가는 네. 굉장히 변동폭이 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유럽 거는 보니까 뭐 전에 50%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좀. 사실 이게 정확도가 좀 예측도 좀 낮은 편이고 네. 그리고 변동성도 매우 큰 편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나마 뭐 예를 들어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의 수입 물가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얘기 드리지만 미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저희가 코릴레이션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선행을 할 것 같은데 가장 높게 나오는 거는 동행하는 걸로 그릴 때가 가장 관계성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컨셉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더 먼저 이것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소비자 물가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데이터를 볼 때 받아들일 때 그렇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상치를 제시하는 그냥 소비자 물가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고는 보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낮게 나오는 게 좋죠. 물가가 높은데요. 네. 네. 더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PPI 만들 때 PPI는 뭔가 만든 거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에서 만든 것도 다 합친 거죠. 수입 물가도. 그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서 돼갖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바스켓은 그냥 최종 소비의 바스켓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것도 이번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5년에 한 번씩 이제 조정이 PPI 는? 일어나게 되는데 예. 이것도 이번에 좀 자료 업데이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원래 5년이 올해가 5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노이즈를 만들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저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높아서 우려가 된다고 또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네, 뭐 그거야 특히나 뭐. 네. 간밤에는 네. 사실 이제 시장이 안 좋았던 거는 PPI 그 자체도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네. 예를 들어 뭐 메스터라든지 아니면 블라드가 나와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이렇게 좀 그렇게 읽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이제 25가 아니라 50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금리도 오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간밤 주식시장을 오히려 더 크게 움직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뭐 그냥 시장 움직임만 보면 시간별로 뭐 잘 아시겠지만 나오자마자 1.5% PPI 나오자마자 뭐 몇 분? 한 5분 만에 1.5% 빠졌는데 장 내내 다시 다 올려놨어요. 뭐 분석을 했는지 내가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 그랬는지 다 올려놨는데 블라드가 세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 3시, 우리 시간 5시에 뭐 어디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어딘가에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딱 발표를 하자마자 50bp 배제하지 않겠다 그 얘기 나오니까 그냥 바로 1.5% 네. 또 빠지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그전 회의에서도 50bp를 얘기했다.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더 높은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죠. 3월 회의가 네. 3월 중하순에 있습니다. 20일 넘어서가 22일인가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CPI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뭐 고용도 한 번 더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CPI도 한 번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조금 더 보자는 생각이고 뭐 저는 여러 가지들의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좀 내려가는 걸로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때가 되면 또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이 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딱 나올 때가 연준 위원들이 침묵 기간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잘못하면 그 기자의 기사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 되게 또 집중해야 돼버리는 그런 예.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 아, 미리 또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예. 과거 경험으로. 아니 예. 매달 네. 똑같잖아요. 그 나오면 기자들 질문하고 또 그 유명한 기자 또 뭐 한마디 하고 뭐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못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이마람 특파원이 아까 전해준 걸로 보면 블라드가 얘기한 것 중에 그래도 최종 금리를 5.5로 얘기를 했잖아요. 6을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고 네네. 5.5를 가야 되는데 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네네. 코멘트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나는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5.5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5.5를 25 가나 50, 25 가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험악한 얘기를 꼭 한 건가는 싶은데 사람들이 50bp 얘기는 완전히 테이블에 없어졌다가 나오니까 놀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 그래도 뭐 조금 더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 예. 50bp를 올리면서 갈까? 네. 이미 이제 감속을 75, 50, 25로 해왔는데 네. 여기서 다시 50으로 올린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안 했었던 했죠. 거죠. 그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는 최근에 예.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예, 총재가 더 높은 예. 인상 속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간밤에는 메스터라든지 예. 블라드까지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50bp 인상론이 여전히 살아 있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50bp가 되려면 다음번 물가 데이터도 다음 달에 나올 물가 데이터들도 다 이제 좀 높게 나와야지 그런 생각들이 되지 않을까 하고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25bp로 보는 것이 뭐 물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페드와치에서도 80% 정도 확률은 여전히 25bp로 다음 인상을 보고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경로가 어떻게 갈 것이냐 했었을 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상반기 정도까지 데이터는 봐야 된다는 게 계속 입장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최종금리 수준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금리를 내리는 건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윤곽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차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계속 그런 생각이 합니다. 좀 들긴 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하반기에도 지금 뭐 5.25냐 5.5냐 갖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6개월 전만 해도 75, 50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 숫자가 쭉 나오면 지금 5.5가 아니라 예를 들어 CPI가 진짜 막말로 안 떨어지기 시작하면 6얘기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경기가 나빠지면 뚝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도 25까지 내렸는데 조금 차이로 다시 50으로 올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그렇게 될 거였으면 예. 그 전에 50을 올리는 게 그냥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았었죠. 맞죠. 감속을 안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예. 뭔가 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에는 네. 사실은 감속을 하다 가속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것이고요. 최소한 네.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저번에 잘못 봤어. 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준 위원들 그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 내가 그냥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야, 내가 저번에 잘못 봐서 25는 틀렸어. 다시 50 할게. 미안해. 나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런 우려를 가지는 이유는 조금 강펀치가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잔펀치가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연준 위원 중에서 그래도 비둘기적인 그런 이제 가장 왕비둘기로서 뭐 이런 이제 각종 이유를 만들어 준다든지 단어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가장 힘을 썼었던 라일 브레이너드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간다라고 하니 그러면 그만큼의 비둘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부에서 비둘기 목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가령 또 여기에 같이 조응을 잘해왔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구로다 이후에 부총재를 했었던 아마미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고사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정책에 대해서 기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좀 가했었던, 물론 지금은 그 정책이 맞다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그런 이제 가즈오 같은 인물이 또 다음 BOJ의 총재가 된다라고 하니 뭔가 뭐 그 이해는 됩니다. 찜찜한 거죠. 이게 뭔가 비둘기성이 약간씩 옅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뭔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아. 뭐 이해는 하지만은 물가도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해는 하지만은 조금 색채가 비둘기에 지워져 가는 것 같으니 우리가 예상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조금 이제 우리가 그 본류가 있으면은 좀 지류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격가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연준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 바로 부의장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최근에 임명된 그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라는 총재인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 당시에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했었던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 쪽의 의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네. 인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서 공급 요인이 굉장히 컸다. 수요 요인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절하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연준 내에선 비둘기로 제가 볼 때는 분류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도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진짜 2주 동안 그 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드럼 스틱 그걸로 계속 두드린다. 계속 매일매일 그냥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방에 한 게 아니라 매일 맞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50bp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한편으로 보면 경제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건 인플레이션에 집중한다는 건 50bp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주식하시는 보시는지. 분의 입장. 네. 좀 전에 이제 채권 보는 사람의 저희는 입장 다양한 이렇게 입장이 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났어요.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는 시장 굳이 인플레하고 경기 침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네. 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저는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시장 특히 입장에서요. 주식시장은.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70년대 인플레가 강하게 왔었던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세 번 크게 왔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처음 두 번은 인플레가 올라갈 때 주가가 빠졌었는데 마지막 후반부에는 인플레가 올 때 주가도 같이 올랐었거든요. 그 세 번 중에서 마지막과 앞에 두 번의 차이는 그 두 번은 침체가 빨리 왔고요. 세 번째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안 오고 금리가 내려갈 때 침체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를 다시 이제 지금에 적용을 해보면 주식시장은 역시나 인플레가 높아도 침체를 제일 우려를 하는구나. 과거에도 그랬으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 자체가 이런 금리 상황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계속 간다라고 해버리면 역사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더 또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 인플레가 그랬을 때는 또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는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면 주식도 버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논리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물론 남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최근에 나왔던 건 소매 판매일 것 네네. 같아요. 네. 최근에 소매 판매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주식 쪽에서는 좋은 거죠? 높게나 좋다. 그다음에 채권 쪽에서는 이러면은 금리 이거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나오게 된 그 특징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계절조정치를 가미를 하게 되는데 12월 달은 예상치보다 항상 낮게 나왔고요. 코로나 이후로. 그 다음에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1월 달 데이터는 항상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서 뭐 저희가 무슨 뭐 사이버 먼데이니 아니면은 여러 가지들 네네. 패턴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못 잡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이고 실제로 12월은 안 좋았고 1월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저 그냥 좀 뜨뜻미지근하게 소비 자체는 좀 내려왔는데 침체에 갈 수준은 아니고
뭐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데이터. 근데 12월께 기억이 있으신 분은 안 좋았다 생각하실 거고 1월께 가지신 분은 좋았다 싶으실 건데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게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해 보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게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침체인데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올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꼭 그렇지 않다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시장은 뭐니 해도 금리니까 인플레이션 높으면 이자를 올릴 게 거의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반응하지만 주식시장은 여기서 올려도 경기 침체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요즘 그래서 시장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그렇네요. 저는 정광훈 대표님이 이제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던 그 좁은 길이라는 걸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시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격가지로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그 좁은 길, 인플레이션도 잡으면서 침체도 어느 정도 막고 완화나 노랜딩까지도 잘 가고 있습니까? 골디락. 지금, 네. 네, 중간 상황은 어때요? 네. 네,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고용 쪽에서 험악한 일이 안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고용이 굉장히 험악해지면 결국은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되었는데 다행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임금 상승률은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한데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공급 쪽 요인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내려오고 있다. 여전히 이제 서비스 쪽 이쪽은 수요가 굉장히 강한 영향에 미쳤겠지만 이쪽에서는 막 눈에 띄는 디스인플레가 안 나오고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디스인플레 거기다가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거비도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 경로로 잘 찾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가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요즘에는 막 매크로나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강조를 안 한다는 게 좀 느껴지실 텐데 네. 오히려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잘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엔 기업들 실적이 좋아져야 그렇죠. 되는 건데 재고 조정을 잘 끝마치고 적절한 재고 수준에서 실적이 이제는 그 추정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개선되는 사이클로도 갈 수 있을 거거든요. 저는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이젠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지금 뭐 가령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의 총재고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율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재고가 정말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내려왔느냐. 그래서 일부 품목에서는 뭐 가령 그럴 수도 있죠. 이젠 재고를 오히려 쌓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들, 뭐 제조업체나 그 다음에 그 이제 뒷단에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것까지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기업 실적 추정치 그리고 재고를 진짜 얼마나 조정했을까 기업들이 라는 부분이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왕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사실 월마트는 남았지만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 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실적, 예, 미국 네. 실적.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저는 뭐 이것도 역시나 적당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안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여전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율이나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 상회 폭 이런 것들은 플러스의 영역에 과거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제일 고심했던 거는 과연 S&P 500이 23년도에 230불이냐 이 EPS가 네. 아니면 200이냐 180이냐 여기에서 결론이 지금 뭐죠? 네, 근데 지금은 220 중반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로 네, 이번 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200이다, 180이다 이거는 좀 과했던 없었죠. 시나리오가 돼 버리는 거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시간이 또 23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는 또 중순 정도 되면 24년 실적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네. 거고 그랬을 때에는 그거는
이제 24년 실적 예상치가 완전히 이거는 지금 요즘에 누워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얼마입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네, 지금 200 한 2주 정도 네. 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가장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이슈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자율 인플레이션도 뭐 안 볼 수 없지만 매일같이 저렇게 진짜 난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실적 이런 네.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게 220 중반으로 끝났군요. 230 그때 180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누군가. 180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220 중반이면 뭐 230 얘기하던 거에 거의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던 분들한테도 좀 불만족스럽긴 하겠지만 네. 이 정도면 그래도 긍정론자들이 만족하셔야 되는 숫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네요 주식시장이. 옆에서 계속 뭐 밀어내리려고 하고 본인들은 버티고. 이제는 재고 처리를 넘어서서 좀 쌓아야 네. 된다라는 시점, 뭐 그런 부분까지도 언제쯤 얘기가 나올지 뭐 이런 부분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